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2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2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87%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을 회복하였지만 오늘 상승분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못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3,000억 가까이 매수했지만 기관 투자자가 3,500억 가까이를 매도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0.87% 하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으로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코스피가 2,500선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그동안에 뚫지 못했던 그 구간을 다시 도달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좀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다행히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 조금 이제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만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이전보다는 확실히 하방에 대한 그런 압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떨어지면 쭉쭉 많이 떨어졌던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좀 잘 버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더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이제 기관 투자자의 그런 매도 물량으로 좀 이제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1조 가까이를 또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면서 꾸준히 지금 코스피에 대한 매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 위주로 상승이 한번 크게 나왔다가 상승분이 좀 줄어들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어제 좀 많이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반등을 크게 못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등 폭도 좀 강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61선 근처에서 이제 지지를 했고 여기서 이제 라인을 좀 잡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움직임이 있을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관련 특정 테마 위주로 좀 급등세가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스닥 자체는 전체적인 반등 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절반 정도 하락폭에 대한 절반 정도를 회복하면서 아직까지도 상승분을 꽤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환율은 1339원으로 2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 1330원, 4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지금 1200원, 1320원대를 넘어서고는 지금 조금씩 저점을 높이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1선 따라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환율이 크게 상승, 하락하지 않고 완곡하게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멈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확실히 이제 잡히는지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가 확실하게 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환율이 쉽사리 지금 떨어지진 않고 있지만 분명히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은 미국 증시 좀 이제 약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0.2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0.7% 정도 하락하면서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간밤에 나스닥 다우가 급등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좀 좋은 시장으로 갈 거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요. 그 기대치보다는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니케이도 마찬가지, 상해 증시도 마찬가지, 전부 다 전반적인 상승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좀 이제 코스피에서는 기관 투자자, 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면서 좀 이제 눌러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다음 주까지, 다음 주는 이제 월요일도 휴일이기 때문에 화수목, 금요일도 휴일이죠. 그래서 3일 정도 장이 열리게 되는데 한번 다음 주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환 시장 아까 확인했고요. 채권 금리 시장 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3.47%로 조금 하락했죠. 3.4%대 거의 뭐 유사하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4%, 5%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가 지금 변화하는 수치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한번 체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보고요. 네,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40원 하락해서 16,69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1.4% 하락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오늘은 오전에 반등을 좀 하다가 막판에 또 이제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17,000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50원 정도 추가로 또 하락을 했고요. 11,000주 이렇게 마지막에 거래가 되면서 시간의 거래도 크게 뭐 평소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별 거래량은 700만 주 정도로 240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어제도 그렇고 그 전날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계속 눌러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만 주 거래량이 터지고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늘어났다가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고점 대비해서 한 15% 가까이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일 하락하는 패턴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패턴을 보였던 것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도 2,500만 주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때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지만 그 다음 날부터 해서 한 10일, 12일 정도 가까이 줄곧 이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8,000원에서 15,000원대까지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한 15% 가까이를 또 하락을 시켰던 경험이 있고요. 이때도 아니고 이전에도 보시면은 연속으로 또 떨어뜨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도 이제 15,300원 정도까지 주가를 밀어버리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 하락을 반복을 시키면서 결국에는 지금 구색은 뭐 미국과의 그런 원전 협력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전이 잘 해결이 되지 않았다. 앞으로 원전 수출을 하기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상황을 보았을 때는 평소와 유사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명분을 갖다 붙인 것이지 이전과 딱 특별하게 뭐 다른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떨어뜨리는 과정은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고점을 올릴 때 거래량을 한번 폭발시키면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절반 정도의 거래량을 띄우면서 그 상승분을 꽤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고점 부근에서 주가를 유지를 좀 시키다가 그 다음에 음봉 몇 개로 주가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저점 부근에서 아랫꼬리 윗꼬리가 달린 양봉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추가적인 아랫꼬리를 메워주는 음봉을 하나 띄웁니다. 그 지점이 121선을 지지하는 그 지점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한 달 전 그 상황이 상당히 저는 유사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부터 뭐 다음 주는 3일밖에 장이 열리지 않겠지만 반등을 시작을 한다면 또 유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천천히 저점을 점점 높이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고점도 천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승을 했으니까 이왕 상승한 김에 바짝 올라서 빠르게 이제 고점을 탈환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쉽게 지금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쉽긴 한데요.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좀 이제 힘을 받았으면 했는데 그 지점에서 또 이전과 유사한 흐름이 또 나와버리니까 힘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해서 지금 유사한 흐름 나오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좀 이제 반전이 있어야 하는 그런 자리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계속 유사한 패턴이 나오다 보니 이 주봉도 굉장히 규칙적인 주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퐁당퐁당거리면서 이제 이 음운구름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형성이 되었고요. 결국엔 서서히 진입하면서 이전에 급락했던 그 매물대에 대한 소화 과정 끝까지 이제 도달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구간이 돌파가 되기 시작할 때는 원래의 지점까지 도달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지점까지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 4월은 이대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5월에는 조금 더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네, 월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4월에 나오지 못했던 그 윗꼬리를 메우는 양봉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꾸준히 분석을 할 거고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 수급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도 기관 투자자가 100만 주 가까이 매도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또 오히려 18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도 50만 주 가까이 매수였지만 한 7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었고요. 네, 지금 뭐 하루 매도했던 것을 또 이틀에 걸쳐서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의 대부분의 매도 물량은 또 투신이죠. 45만 주 매도가 나왔고요. 금융투자 14만 주, 보험 6만 3천 주, 그 다음에 오늘은 연기금 투자자가 오랜만에 매도를 했습니다. 3만 3천 주 매도했는데요. 그동안 매수했던 것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일 이제 또 매도가 이어지면서 지분을 이제 좀 많이 모았기 때문에 소화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는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31만 주 매도하면서 최근에 한 3일 정도는 바짝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좀 보시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를 보는 그 지점부터 해서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사모펀드와 투신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집중되었고요.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좀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요하게 보고 있는 연기금 투자자는 아직 크게 매도를 진행하지 않았고요. 투자 신탁이라든지 저런 금융투자, 그 다음에 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최근에 전환사채 물량 225만 주 정도가 또 이제 때마침 상장이 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또 매도를 했을 수도 있고요. 또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을 때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기 시작했던 그 지점이 요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면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공매도 잔고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뭐 전체적인 수급이 이탈을 한 것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꾸준히 매수하던 그 방향에서 크게 많이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잠깐 꺾이긴 했지만 크게 뭐 전체적인 매수 물량에서 많이 매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 우리가 늘어날 거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결국에는 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70만 주까지 이 공매도 잔고가 늘었고요. 4월 26일자로 살펴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집중적으로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한 120만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60만 주 정도면 사실 전체 매도 물량에 대비해서는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매도 거래량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편이고요.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공매도 잔고가 이전에 주가가 하락하던 그 구간에서처럼 공격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전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한 780만 주에서 1250만 주까지 약 500만 주 가까이가 바짝 이제 늘었었는데요. 지금은 공매도 잔고가 꽤나 이제 많이 줄었고 그 상황에서 크게 지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4월 27일, 28일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이미 주가는 거의 최저점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여기서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게 반등을 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도 지금 크게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많이 늘어나봤자 한 600, 700만 주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차 잔고도 그렇고 아주 공격적으로 늘어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어 있는 시점이 분명히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에도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차 잔고도 살펴보시면 체결이 54만 주, 상환이 25만 주였습니다. 전날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오늘 뭐 30만 주 정도 늘었지만 대차 잔고는 크게 늘지 않았고요. 2430만 주 정도로 평소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가가 급락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이전에는 대차 잔고가 좀 100만 주, 뭐 200만 주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크게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뭐 국매도 잔고가 또 늘어난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를 계속 살펴보았을 때 최근에 뭐 메릴 린치 뭐 이런 매수가 있긴 하지만 골드만삭스도 있고요. 근데 모간서울, 우리가 모간서울을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도 매도에는 모간서울이 없었고요. 주가가 떨어지는 동안 그동안 이제 모간서울이 집중적으로 매도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크게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간서울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계속 물량을 좀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미래에셋증권, 그다음에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이런 데서 좀 많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래에셋증권을 통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시면 상위 매도량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신탁이라든지 뭐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이용을 하는 증권인 것 같고요. 이 신한증권은 외국인 투자자가 주로 이용하는 증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 세력이 매도를 할 때 이렇게 상위 매도로 계속 잡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저는 뭐 투자 신탁이라든지 사모펀드가 이제 더 이상 배틀 물량이 크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미 이제 투신이 뱉을 수 있는 물량은 대부분 뱉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보여드렸듯이 11월 6일부터 해서 누적 집계를 보았을 때는 대부분 이제 뱉었다, 물량을 뱉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96만 주가 플러스이긴 하지만 지금 뭐 300만 주까지 모았던 그 물량을 대부분 뱉었기 때문에 충분히 차익 실현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모펀드도 마찬가지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매수했던 것을 다 뱉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이제 계속 물량을 유지하고 있고요. 일단 저 물량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종목 상세로 가서 외국인 추적 물량 19만 주에서 28만 주로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70만 주, 오늘 28만 주 매수해서 98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율이 12.82%인데요. 참 이제 전날에 이제 전전날이죠. 급락을 할 때 외국인 투자자가 120만 주 가까이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때리고 결국에는 낮은 가격에서 또 이틀 동안 100만 주 가까이를 채워 넣으면서 결국에는 또 차익 실현을 하고 저점에서 물량을 다시 채워 넣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퐁당퐁당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야금야금 지분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또 매수가 나오면서 국매도 잔고가 또 추가로 상환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은 다 하락을 했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8만 원을 넘었다가 지금 이제 7만 300원이죠. 상당히 이제 고점 대비해서도 한 15% 가까이의 그런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G2파워 같은 이런 가벼운 종목들도 좀 이제 상승세가 상당히 강했는데요. 조정도 그만큼 깊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소식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는 그 소식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간밤에 이제 산업부 장관이, 그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죠.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과 같이 이제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관련 고위 관계자들이 그렇게 이제 만나서 한미 원전에 대한 그 협력을 또 한번 강조를 한 것 같고요. 한미 원전 갈등이 길어지면 중로가 시장을 지배한다. 그래서 빨리 지재권에 대한 소송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우리나라 쪽에서 먼저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했고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그런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양 기업 간의 그런 한수원과 뭐 한전,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 간의 그런 단순한 소송전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구도상으로도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이제 그 원전 시장에서 크게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안보라든지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지금 대립 구도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프 이렇게 3국이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저렇게 또 견제 차원에서 저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서 우리끼리 싸우게 되었을 때 분명히 서로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깔끔한 소식이 나오지 않아서 그것을 명분으로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도 사실 소송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고받긴 했지만 우리가 그 가려운 곳을 긁어줄 만한 그런 깔끔한 소식은 들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 정책 대화 협의체 신설을 하고 그렇게 이제 소통을 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뭐 특별한 소식은 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한미 원전 수출 공동 성명은 사실상 수출 금지 메시지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 이제 한국 원전에 대한 그런 수출이 미국이 경고를 했다라고 또 판단한 것 같습니다. 뭐 일단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서 제가 어제 좀 그 내용을 살펴보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점에서 뭐 전혀 저는 미국에 대한 경고가 안 느껴졌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좀 분석을 한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지재권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 퐁투누프 원전 사업은 가상의 사업일 뿐 실현 가능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또 이제 27일에 그렇게 웨스팅하우스 사장이 바르샤바를 방문해서 그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하고요. 미국 법과 국제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의 한국 원전이 절대로 건설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성명이 발표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제 미국과 한국이 그렇게 협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더 압박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자, 여기 중간에 이제 원전에 대한 소식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저기서 이제 집중해서 보았던 것이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슈가 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 민간 원전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양국의 재원 조달 수단을 활용하고 수원국의 영향을 강화하고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전 세계적인 민간 원자력의 책임 있는 개발과 배치를 증진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기서는 이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한다라는 입장에서 한수원이 저렇게 지적재산권의 발 아래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출을 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중요한 것은 재원 조달 수단을 활용을 하고 같이 그 원전 수출하는 국가의 영향을 같이 강화시키고 그리고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을 해서 전 세계적인 민간 원자력의 책임 있는 개발과 배치를 증진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그 협력을 강조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2023년에 갑자기 원전 협력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21년에도 전 대통령일 때도 협력을 얘기했었고요. 2022년에도 원전에 대한 협력 소식이 나왔었고요. 2023년 세 번째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요. 그게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송 때문에 좀 이제 부정적으로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웨스팅하우스가 왜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원전에 소송을 걸고 수출을 가로막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상 이제 이전에는 작년 6월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가불이 역전이 되었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원전 업체에 손을 내민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작년 5월에도 정상회담을 해서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네, 이렇게 사장단이 직접 찾아와서 한수원과 한전을 차례대로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협력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원자로 엔지니어링 쪽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보골 원전 3, 4호기가 건설비를 계속 까먹으면서 가동이 연기되었고 지금 이제 매물로 던져질 처지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2017년에 일본 도시바로부터 네, 웨스팅하우스가 매각이 되었고요. 그걸 이제 브룩스 비즈니스 파트너스라고 해서 캐나다의 그런 사모펀드사가 웨스팅하우스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펀드사도 마찬가지로 웨스팅하우스의 그런 원전 건설비라든지 그런 손해를 보았을 때 빨리 이제 매각을 하고 싶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 원전 시장에 대한 확대라든지 그런 중요성이 다시 한번 인정이 되면서 웨스팅하우스를 조금 이제 매각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는데요. 웨스팅하우스가 분명히 6월까지는 관계가 괜찮았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나 10월 달이 문제였죠. 네, 10월 달에는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매각이 되었습니다. 11조 원의 매각이 되었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세계 최대 청정에너지 투자 업체인 브룩필드 재생 파트너스와 캐나다 우라늄 업체 카메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 금액은 11조 3천억 원이고요. 브룩필드가 이제 51%, 카메코가 49%의 지분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룩필드가 이미 인수를 했었는데 그 자회사에다가 이렇게 또 매각을 한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그 캐나다 사모펀드가 51%의 지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코가 이제 49%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카메코는 우라늄 생산 기업으로 이제 이 원전의 핵 연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전, KPS 같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핵 연료를 생산하다 보니 웨스팅하우스와 같은 그런 큰 이 원전 수출 기업이 인수가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공급하는 그런 핵연료가 상당히 이득이 크겠죠. 그런 면에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 카메코 외에 이제 51%의 지분을 가진 브룩필드가 이번에도 지금 매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오늘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오는 6월까지 그 매각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그 51%에 대한 지분을 어떤 기업이 또 이제 인수를 할지가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데요. 79억 달러에 매각이 되었었고 지금 이제 이전에 매입할 때는 한 5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51%에 대한 지분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인수되는 그 시점에서 한 5, 6조 정도가 되죠. 근데 지금 이 금액을 더 부풀려서 아마 매각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존재감을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원전 협력을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핵연료를 공급하는 캐나다의 카메코가 인수를 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원전 제조 입장에서 그렇게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인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런 면에서 한번 인수를 추진을 했었죠. 2006년이었나요? 그때였는데요. 사실상 웨스팅하우스는 그때부터 이미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여기저기 매각이 되면서 회사가 네,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표만 보더라도 체코 원전, 폴란드 원전, UAE, 튀르키예, 영국, 남아공, 네덜란드, 가나, 뭐 필리핀 이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이제 원전 발주가 진행이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상당히 이제 존재감 있게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나라가 인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까라는 것을 또 살펴보았을 때 이전에 이제 이 박지원 회장이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웨스팅하우스의 인수 가능성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SMR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도 한미 원전 협력에서 SMR 관련해서 MOU 체결을 좀 한 것만큼 이 회장님도 네, SMR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대형 원전에서 SMR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굳이 웨스팅하우스에 인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또 인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이라는 노형은 이미 우리가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리한 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도 그렇고 미국 내 수명 연장을 위해서 주기기를 교체할 때 누군가는 생산을 해야 되는데 두산은 이미 웨스팅하우스에서 발주를 해서 만든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제조 기술을 가진 회사가 거의 없고 우리가 거의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래서 해봤자 이제 뭐 미국의 원자로를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벡텔이라는 기업과 이제 협력해서 네,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뭐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그런 쪽에 진출을 하긴 하던데 이 벡텔이라는 기업이 원자로까지 제작을 할 수 있는지는 사실 저도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분명히 네, 그런 원자로 제작 기술 입장에서는 제조 입장에서는 확실히 네,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두산이 직접 네,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제 인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 최근에 이제 UAE가 있죠. 네, UAE로부터 국부펀드의 투자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제3국의 원전 공동 수출에 대한 협의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한수원과 이 UAE가 국부펀드가 네, 지분을 나눠서 저렇게 또 그 공동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서 또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분을 인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까지도 해봤습니다. 일단은 웨스팅하우스가 매각 진행이 될 예정이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 51%에 대한 지분을 어디가 이제 가져가느냐, 네, 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 지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좀 이제 압박을 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제 이런 압박은 매각이 될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 나왔던 내용처럼 웨스팅하우스가 마냥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 갈라치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네, 제조 기술이 뛰어난 우리나라와 유리한 조건에서 협력을 했을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가치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입장에서 지분 가치도 높아질 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사실상 우리가 이것을 보고 좀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소식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조금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소식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지금 이제 이전에 나왔던 소식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번 합의안에 잠정 합의한 것은 양측이 협력하기를 희망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감안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미국 에너지부는 양사 간의 분쟁 자체보다 전 세계의 핵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비교적 통제가 가능한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과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을 감안해서 양사가 이번 합의안에 잠정 합의를 하고 소송을 마무리 짓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회담을 계기로 돌파구가 마련되도록 논의를 하고 있고, 네.
어떤 식으로든 막바지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소식이 들려오진 않았습니다. 조금 아쉽긴 했지만 분명히 이제 막바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만큼 그런 진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한수원이 양보를 했다는 차원에서 내용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료를 지불을 하든지 뭐 좀 그런 조금 불리한 조건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발표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이제 6월 달에 그렇게 매각 소식이 또 한번 들려오면서 모든 게 이제 이유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웨스팅하우스와의 한수원 한전 소송전이 사실상 그 캐나다 브룩필드죠. 네, 사모펀드에 대한 경영권을 이용한 그런 지분 가치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좀 더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분명히 미국과 한국 정부는 그런 협력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 왔습니다. 지금 3년째 그렇게 협력을 진행을 해 왔고요. 근데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아예 우리나라를 가로막고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뭐 뒤통수를 쳐서 아예 원전 수출을 못하게 한다는 그런 추측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두 달 안에 결판이 좀 났으면 좋겠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폴란드 원전 수출을 위해서 단독으로 사업을 참여를 했고 그 LOI라는 것이 거의 구매 의뢰서기 때문에 그 단독 협상자라고 보셔도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폴란드도 이제 민간 원전이 거의 본계약 체결을 앞둔 상황인 만큼 상당히 이제 유리한 상황인 건 맞고요. 그 민간 원전에 대한 우리나라 수주 소식과 함께 또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소송을 걸었었기 때문에 존재감을 좀 과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코 원전도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9월에 최종 입찰을 앞두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2023년인지 24년인지 이때까지는 24년에 대해서 최종 입찰을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일정이 앞당겨진 것인지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여러 프로젝트들이 이제 앞으로 이번 하반기부터 좀 발주가 시작될 텐데요. 그 전에 상반기가 지나가기 전에 6월까지는 좀 이제 이런 상황들이 해결이 되어서 좀 위민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분명히 주가는 우리가 생각하던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은 거기로 가기 위한 좀 진통 과정이 있지만 그 진통 과정이 있었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고 네, 전반적으로 뭐 크게 이상이 있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기보다는 지금처럼 천천히 잘 진행해 왔던 만큼 좀 잘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는 월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화요일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